나당 전쟁은 고구려가 망한 668년부터 전쟁이 종결되는 676년까지 8년 동안 계속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닙니다. 조금 공격하고 화해하는 척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또는 당나라에 사죄사를 보내 슬슬 달래는 시기죠. 그래놓고 또 공격합니다. 지금껏 어느 전쟁사에서도 볼 수 없던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웅진도독부에서 온 이 예군이란 사신을 감금해버리고 곧바로 웅진도독부를 공격합니다. 앞서 웅진도독부를 공격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웅진도독부 예하 82개 성을 점령하고 9,000명의 적군을 처단했으며 백성들도 압송했습니다. 군마와 병기도 상당량 노획했죠.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신라가 앞서 서로요를 보내 요동을 공격한 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성북, 그리고 본격적으로 웅진도독부를 친 건 격남, 둘을 합쳐 성북 경남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석성 일대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엔 서린귀를 총관으로 당군 2만 명이 파견됐습니다만 신라는 이번에도 5,300명을 사살하고 당나라 장군 2명을 생포하는 등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둡니다. 이 석성 전투를 계기로 신라는 백제 땅 모두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으나 백제 지역 내 당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신라는 이 무렵 이미 백제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합니다. 이곳이 당나라 웅진도독부가 아닌 신라의 땅임을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수당이 우리 땅을 공격할 때 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중국 장수들이 있습니다. 수나라엔 살수대 첩대 을지문덕에게 대패한 우중문 우문술이 있고, 이후 당나라에선 안시성 때 대패한 당태종이 있었죠. 이후 백제 정벌 땐 소정방, 고구려 정벌 땐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당 전쟁 땐 누구일까요? 바로 고구려 정벌 시 이적의 부하이기도 했던 서린귀입니다. 여기에 이후에 언급할 고간, 이근행도 포함되겠죠. 우리에게 있어 나당전쟁 최고의 적수 서린귀, 그는 누구일까요? 서린귀가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건 나당전쟁 한참 전인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이때 엄청난 활약을 해 태종의 눈에 띄어 승승장구했다고 하죠. 이후 돌궐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또 고구려 원정에도 계속 참전하며 용맹함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667년 고구려 정벌전쟁에서 신성, 남소성, 목저성, 창암성 등을 점령했고 이듬해엔 3,000의 병력으로 부여성을 점령했으며 마지막 전투인 평양성 전투에서도 공을 세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곧바로 안동토호가 돼 고구려 지역을 식민 통치하죠. 2년 뒤 서쪽에서 티벳이 쳐들어오자 나사도 행군 대총관이 돼 이들을 막기 위해 나갑니다. 그러나 대비천 전투에서 참패해 삭탈관직당하고 서민으로 전락하죠. 엄청난 패전이라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평소 당 고종이 그를 매우 아꼈기에 생명만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실각한 것도 잠시, 그는 바로 이듬해 6월 계림도 행군 총관이 돼 웅진도독부 구원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한 석성전투였죠. 서린귀는 이 전투에서도 패배했지만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 눌러앉아 문무왕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잠시 본론을 벗어나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서린귀가 계림도 행군 총관으로 한반도에 돌아왔다고 했죠. 당시 당나라는 군대를 편성할 때 정벌하러 가는 지역의 이름으로 부대 명칭을 지었습니다. 즉 계림도 행군이라면 계림, 한마디로 신라를 정벌하러 가는 부대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가 맡았던 안동도호부, 참고로 이전에 당이 세운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는 각각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렇다면 안동은 어딜까요? 일단 평양에 세워졌으니 하회탈 나오는 경북 안동은 절대 아닙니다. 당나라는 태종 때부터 대외 팽창 정책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지대 또는 새롭게 정벌한 땅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도호부를 세웠죠. 6도호부가 있었는데 바로 서쪽 지역의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이후 서역을 개척하기 위한 안서도호부,
그 다음 북쪽 돌고래 침략에 대비한 안북도호부, 그리고 고구려를 다스리기 위한 안동도호부, 마지막으로 중국 남쪽을 의미하는 화남과 더 아래에 있는 베트남을 정벌하기 위한 안남도호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을 가리켜 안남이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부터 비롯된 겁니다.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사도호부는 이 장안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북쪽에 위치했던 선우도호부, 북정도호부를 더해 당나라 6도호부라 부르고 있죠. 다시 나당전쟁으로 돌아옵니다. 당은 670년 4월 건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안동도호부를 공격하자 고관을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이근행을 연산도 행군 총관으로 임명해 한반도를 정벌하게 합니다. 이때는 명을 내려 부대를 조성케 한 것이고 실제로 이들이 출병한 건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 웅진도독부가 신라에 2번이나 얻어 터지면서 사실상 옛 백제 땅에 대한 통치권을 거의 잃어버렸고, 고구려 지역에서도 건모잠이 안동도호부를 공격하고 한성 고구려국을 세웠죠. 당나라가 독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671년 9월 동주도 행군 총관 고관이 먼저 평양에 왔습니다. 그는 안시성을 함락시키고 요동에 있던 고구려 부흥 잔존 세력들을 진압했죠. 그런데 고관과 이근행이 같이 행군 총관으로 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관만 먼저 오고 이근행은 아직 못 왔을까요? 고관이 안시성을 점령한 직후인 671년 10월 신라가 당나라의 조운선 70여 척을 습격했습니다. 조운선이라면 전투를 치르는 전함이 아닌 일종의 운반선이었죠. 전투를 위한 방비가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전함과 비교해 전투력은 분명 떨어졌을 겁니다. 당 수군이 한반도로 올 때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경기만은 충남 태안반도와 황해도 옹진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인데 이곳은 여러 조류가 교차하는 세계 3대 조차 지역에 속하는 곳이죠. 그래서 웬만한 항해 수리아니고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백강전투 당시 왜 수군이 당 수군에게 대패한 이유가 이곳의 해류와 지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탓이었죠. 당 수군은 이후로도 이 일대를 중심으로 재권 장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탐내고 있었으니 바다에도 손을 뻗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신라는 이전 백강전투, 그리고 고구려 멸망 때부터 당 수군을 계속 지켜보며 그들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당나라가 백강전투를 준비하며 이 일대 해류들을 파악했다고는 하나 계속 이곳에 살던 신라군만큼 능숙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당나라의 배는 누선이라고 했는데 선체가 높고 각종 무기를 갖춘 덕에 전투에선 유리했지만 이런 복잡한 해류 가운데선 조종조차 어려워 전복될 위험이 높았죠. 앞서 석성전투가 있기 전인 671년 1월 당이 서린귀를 보내 백제 지역을 공격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신라는 이때부터 이 일대로 군사를 보내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 중 대하찬 진공 등이 옹포에서 바다를 방비했죠. 그리고 석성전투와 안시성 함락 후인 671년 10월 당의 조운선 70척을 공격한 겁니다. 당의 입장에서 조운선이 습격당한 건 보급체계가 붕괴된 것이니 어쩌면 전투에서 패배한 것보다 더 큰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 수군의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이근행은 이듬해인 672년 7월이 돼서야 평양에 다다랐습니다. 이근행이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먼저 평양 서쪽 지역인 한시성, 마읍성을 공격합니다. 아마 이곳에 죽은 건모잠의 뒤를 이은 고구려 부흥운동의 잔존 세력들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대동강을 건너 고구려 부흥의 본거지였던 백수성을 공격하지만 고구려 부흥 세력과 연합한 신라군에게 대패하죠. 고구려 부흥군은 그렇다 치고 신라군은 언제 와 있었던 걸까요? 경주에서 재령까진 거리가 매우 멉니다. 이근행이 공격을 개시하고 문무왕이 군사를 보낸다면 결코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이근행이 오기 전부터, 아니 당나라가 군대를 출병시킨다는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신라 정부가 군사를 보내 준비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군은 당군을 계속 추격하며 성문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신라군의 여러 진영 중 장창당의 부대가 당군 3,000명을 포로로 잡자 다른 부대들이 장창당의 공을 시기에 그 진영을 분산하기에 이릅니다. 정말 한심하죠?
당군 앞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다른 사람의 공을 시기에 내분을 자초하는 겁니다. 결국 신라군은 성문에서 당군에게 대패하고 맙니다. 누가 봐도 당군의 전력이 아닌 신라군의 바보 같은 내분으로 패한 겁니다. 이때 신라의 장수가 무려 7명이나 전사했죠. 웅진도독부 때부터 승리를 거듭하던 신라군이 처음으로 대패했습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겠죠. 이전에 웅진도독부를 공격하고 흠순, 양도를 보낼 때처럼 또 사죄사를 보냅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죠. 그동안 신라에 억류돼 있던 당군들을 송환하고 다량의 곡물까지 진상했습니다. 아무튼 비굴이란 단어로도 부족할 정도로 몸을 낮추고 또 낮춥니다. 이 때문인지 당은 이후 1년간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진 않았습니다. 당나라가 착하거나 멍청해서 곡물만 받고 신라를 용서해줬다기보다 다른 전투들도 신경 쓰느라 신라에만 에너지를 소비하기 힘든데 신라의 저자세가 적절한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시간을 번 신라는 이 틈을 타 다음 전쟁 대비를 위해 많은 성들을 새로 짓거나 기존의 성들을 증축합니다. 신라는 나당 전쟁 기간 이렇게 사죄사를 파견해 당나라의 비위를 맞추고 시간을 벌면서 내부적으로는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특이한 작전을 이어나갑니다. 앞서 669년 4월 웅진도독부 공격 후 사죄사를 파견하고는 한쪽으로는 서로유를 통해 오골성 공격을 준비했죠. 그리고 이번 성문 전투에 패하고 사죄사를 보내면서 성들을 증축합니다. 심지어 675년엔 칠중성, 매소성 전투를 치러 승리를 거두고도 사죄사를 파견합니다. 그런 다음 임진강 일대 방어전선을 구축해 당나라의 더 큰 반격에 대비하죠. 어떻게 보면 수시로 사죄사를 파견하면서 당나라를 갖고 놀았다고 봐도 되겠죠.